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코리아 김인태입니다. 이 발표는 개발 주니어 수준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데브옵스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대부분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동의하지만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인 역량 개발 수단으로서 데브옵스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데브옵스는 왜 필요할까요? 데브옵스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합성한 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 소통, 협업과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 상호 의존적 대응. 이미 위키피디아에서도 있는 이야기라서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러면 데브옵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 단축, 새로운 판에 더 낮은 실패율, 픽스 간 짧은 리드 타임, 복구 시 더 빠른 평균 시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비용 절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언급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듯한데요. 저도 굳이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용도 절감하겠지만 빠른 출시는 기회하고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고 가치 창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실패율도 낮은 등 장점이 분명한데 누가 마다할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게다가 데브옵스가 이야기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어 여러 가지 수련을 해야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앞서 보여드린 정의에서 개발 환경이나 문화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개발 환경은 좁은 의미로 개발 도구나 개발 언어, 인프라 정도로 제한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문화라는 다소 모호하기까지 한 단어는 데브옵스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는 우열을 가리기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회사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문화도 다르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적합한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기반 서비스인지 네이티브 앱으로 서비스를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환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웹은 언제 어느 때건 사용자와 상관없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앱 배포는 웹에 비해 배포 수행 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후 버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해왔기에 유형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몇 가지 사례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나 패턴처럼 모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 단축과 낮은 실패율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개발 환경과 문화를 학습하고 익숙하기까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각자 주력으로 사용하는 개발 언어를 학습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 학습과 별개로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이 또한 데브옵스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개발과 QA, 운영이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어로 표현했다면 셋이 모두 합의하고 동의하는 방식이 가운데 공통 부분입니다. 개발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도가 왼쪽 위에 보이는 원이라면 QA도 동의하고 운영도 동의하는 방법은 그보다 작습니다. 즉, 제약이 생기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율을 따르면서도
개발 역량을 발휘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데브옵스의 목적인 빠른 출시와 낮은 실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훈련을 쌓고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각자의 자유도를 제한 없이 누렸을 때보다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라기보다는 러닝 커브가 더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도 하지만 데브옵스 조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경영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조직에 계시다면 주저없이 저한테 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 데브옵스에 최적화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테스트 코드입니다. 기승전 테스트 코드인가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데브옵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검증 과정을 모아서 집대성한 측면도 있으니까요. 테스트 코드 또한 이미 과거부터 존재했고 데브옵스에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선택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어떤 테스트 코드여야 하는가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발표 범위를 넘어섭니다. 테스트 코드를 통해 QA 조직의 품질 관심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며 운영 조직의 안정성 관심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개발자들이 테스트 코드를 생략한 채 제품 코드를 작성하며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필수로 포함하면 그러한 작업 방식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노력이 필요한 도전이 됩니다. 공짜란 없는 법이지요. 그럼 이제부터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레거시 코드 포팅 이야기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면 오히려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테스트 코드 이전에 레거시 코드 포팅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 왼쪽이 레거시 PHP, 오른쪽은 코틀린 코드입니다. 오히려 한 줄이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코드의 절차적인 구현을 그냥 거의 그대로 코틀린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심지어 PHP에 있던 신테틱 휴가를 쓰지 못하니 포팅한 코드에서 더더욱 장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었지만 얼핏 보니 더 나아진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 줄이 더 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무엇일까요? PHP보다 코틀린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코드베이스 모두 테스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좋지는 않은데 단순히 저렇게 했을 때 차이는 최소한 컴파일이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JVM 언어를 오래 다뤄왔기에 PHP는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물론 PHP 코드도 IDE의 도움으로 변수 오타라던가 선언하지 않은 변수 사용, 스코프를 벗어난 변수 참조 문제 등은 잡을 수 있으나 동적 타입을 사용하는 PHP에서 모호했던 부분이 포팅한 코드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PHP 코드베이스로 개발하던 사람들은 테스트를 런타임에 수행했습니다. 로컬 머신 혹은 원격 머신의 FTP로 코드를 변경해 가면서 API 클라이언트 도구를 통해 실행을 하고 동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긴 했지만 워낙 빠른 PHP의 수행 속도 덕분에 빌드하는 시간 등은 거의 무시할 만했으니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겠지요. 사업 초기라면 사업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던 기능도 이러한 개발 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2에 문자 2를 더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런타임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이 조건 분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조건 분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행해 보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를 인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코틀린 같은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이런 부분은 컴파일 타임에 체크를 합니다.
컴파일 타임 체크가 해결해주는 문제는 매우 적긴 하지만 적어도 형식으로 인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숫자 2와 문자 2를 더할 때 생기는 오류까지 테스트해보는 시간 낭비는 줄일 수가 있게 되었지요.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컴파일 언어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적 타입 언어가 동적 타입 언어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컴파일 타임의 체크를 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동적 타입 언어에서도 그런 장치를 마련한 조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저 코드를 작업했던 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속한 조직에서는 정적 타입 언어가 가진 장점을 택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컴파일 타임 체크 이야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차이입니다. 물론 컴파일 타임 체크 자체만 이야기한다면 나아지는 점은 별로 없습니다. 자바의 실수 중 하나인 체크드 예외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하지만 사람의 실수를 기계가 대신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컴파일 타임 체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며 실수할 여지도 있는 동작 테스트를 테스트 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일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실행해 보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하던 원시적인 방법에서 검증은 테스트 코드에 맡기고 나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은 제품 코드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를 깨닫고 공감하는 순간 개발 업무 그 자체로서 테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문화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배워야 하고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수동 테스트 한 번에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는 2개, 3개 남짓하다면 손으로 직접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100개, 1000개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4시간 걸려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CI 도구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비스가 복잡해질수록 테스트 코드의 진가가 드러나며 익숙하지 않아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오래 걸리던 테스트 코드 작성 시간은 반복과 수련을 거쳐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에 미루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이야기하기에는 쉽긴 한데 실천하는 과정이 어렵지요. 컴파일 타임 체크나 정적 타입 체크를 통해 최소한 자료형이 뒤섞이는 문제는 조기에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비한 차이와 비슷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반드시 구현하게 된다면 구현 후에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때 소모했던 시간과 노력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손으로 테스트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매일 30분 걸리던 테스트 시간 중에 20분만 자동화해도 성공입니다. 그럼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적용했던 작은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결과물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코드베이스가 JDK8 기반이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개발 담당자는 조다타임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무심코 하던 습관대로 그랬겠지요. 그대로 써도 되겠으나 JDK의 자바타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코드베이스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이렇게 구성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여 자바 타임 패키지를 사용한 구현치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코드에 조다 타임 기반으로 구현했던 부분을 앞서 검증한 새로운 구현으로 교체했습니다. 테스트로 검증한 코드였기 때문에 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개발자에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레거시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줄이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상당히 모호했던 날짜 처리 모듈 구현을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해서 보다 명료하게 바꿔나가는 과정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효과가 컸던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말로만 하니까 그 가치가 잘 드러나진 않아 아쉽습니다. 이 주제도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브옵스를 준비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드는 만들어냈을 때보다 기능 추가나 유지 보수할 때 더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 만들 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하는 맥락에서 코드가 어때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의외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개발자들이 대략 이 정도 현실 속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떤 개발자들은 유지 보수할 때 편의성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구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제반 컨텍스트를 알면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나는 구현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이 컨텍스트 없이 보는 함수 이름이라든가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컨텍스트 없이 보는 파라미터는 어떨까요? 유지 보수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구조 파악이 어려운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런타임에 콘솔에 출력시켜 보거나 해서 확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조건 분기에 따라 구조가 변화무쌍하면 그 고통이 배가 되지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PHP지만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if하고 else로 나눠 놓은 덕분에 파악이 나름 쉬운 편이긴 한데 is, expand, return radius가 radius 변수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 process return이라는 함수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is, expand, return radius가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 바로 제가 이 코드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막막함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3000이라는 숫자는 코드라인 넘버인데 더욱 숨막히게 만든 요소입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해보니 프로세스 리턴 함수에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사용할 플래그를 하나 추가하는 작업이 생겼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대안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드에 죄악을 더하는 일이었는데 슬프게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원하는 값을 더하려면 기존 코드 블럭에 안 보이던 펄스를 두 개나 더 드러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각각 정신없이 나열된 true, false가 대체 무엇인지 얼핏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자 숫자가 6개나 되고 이번에 추가한 인자가 아니라 해도 이미 5개의 인자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처음 코드를 보았을 땐 인자가 3개뿐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다음에 누군가 이 코드를 보게 된다면 제가 느꼈을 고통보다 더더욱 큰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시그니처는 과연 어땠을까요? 일부러 함수 주석을 빼긴 했지만 프로세스 리턴이라는 함수 이름도 문제입니다. 무엇을 처리하고 리턴하는지 너무 막연한 이름이라 구현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환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석 등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애초에 함수 시그니처로 표현 가능한 언어가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협업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용된 모습으로 미뤄보면 int 반환값을 사용했는데 값에 따라 의미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명확한 전사 표준 체계가 있다거나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저런 제반 사항을 보았을 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최소한 함수 이름도 명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DevOps를 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조직이었겠죠. 파라미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히스토리를 보니 처음에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없이 인자가 2개만 있었다가 누군가 세 번째 인자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is expand return radius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자가 추가됐는데 묵시적으로 기본값을 쓰도록 했기에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기본 인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군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추가해 온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같은 방식으로 여섯 번째 인자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코드를 구현한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자가 2개 혹은 3개밖에 안 보이던 함수를 6개 인자가 보이도록 구성해야만 했습니다. 인자를 하나 추가했을 때 당장은 그래도 관계없겠지만 반드시 코드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사후에 다듬는 과정을 거쳐 놓았다면 제가 보았을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임자들을 탓하기에는 저 또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조용히 외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똑같은 범죄에 동참한 셈이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이유가 있긴 한데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히 불리한 파라미터만 고려해봐도 16가지 경우를 고려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8가지 경우를 검증한 테스트 코드가 있었다면 8개만 더 만들어도 됐겠죠. 그런데 파라미터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테스트 8개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구현 후에 다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파라미터가 저렇게 6개나 있어야 했는지, 서로 의존성이 있는지, 독립적인지 등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코드에서 보이는 경우의 수에서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동작부터 가능하도록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적시에 기회를 잡으려면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겠죠. 하지만 기능만 추가하고 정돈하는 일에 소홀하면 이후의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한 번에 16가지 경우를 테스트해야만 하기보다는 8가지 경우를 테스트하는 편이 더 빠르겠지요.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잘 정리해 놨다면 제가 작업했던 변경은 2가지 경우만 고려했으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일이 추적하며 바꿔 놓아야 했을 부분도 훨씬 적었겠고 그만큼 작업 시간 자체도 훨씬 짧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드베이스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브랜치 구성과 배포 전략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돼서 아쉽습니다. 데브옵스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코드 이야기만 해서 이상한가요? 제 경험상 데브옵스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구현 방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데브옵스 도입은 새로운 일거리만 늘려주는 짐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한편 그저 개발 습관을 바꾸기만 한다면 무엇이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운데 이때 비로소 데브옵스 프랙티스를 통해 바뀐 습관에 따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데브옵스 관련한 이야기는 마케팅 측면이 강해서 개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빠졌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당연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브옵스를 고민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데브옵스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변화를 수용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브옵스의 결과가 아니라 도입하는 과정 자체를 변화의 척도로 사용한다면 나름 효과적인 개선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